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친일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친일파는 아니고요. 그럼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어디까지나 고기 얘기를 할 때는 한우라서 편들고 뭐 외래종이라서 뭐 배척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고기는 고기잖아요. 안녕하세요. 초보 미트러버들을 위한 레벨업 채널 미트러버 황 사장입니다. 1년 전이었죠. 대한민국 돼지 이야기를 해주셨던 식육마케터 김태경 박사님께서 대한민국 소 이야기, 한우 이야기를 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한우가 뭐 그냥 최고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은 거니까 그냥 먹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려고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니고 사석에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건 좀 들어주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우에 대해서 막상 되게 잘 아는 것 같지만 한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조선시대 때 농사를 짓던 소? 그걸 뭐 발전시켜서 우리가 먹고 있다? 그 정도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한우가 어떻게 유래가 됐고 우리한테 오게 된 건지 간단하게라도 그 유래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한우는 4000년경에 한반도 쪽에 내려와서 정착된 소래요. 지금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 이베리커 반도에 이베리커 흑돼지가 되게 유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한우는 동쪽에 있는 한반도에서 고립된 곳에서 4000년을 있으면서 나름대로 품종이 개량이 됐고 지금의 한우가 된 거죠. 중국계 쪽에서 온 건가요? 아니면 어느 쪽에서 유래를 약간 봐야 되나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북쪽에서 왔다는, 시베리아 쪽 이렇게 타고 내려왔다는 설도 있고요. 예. 남쪽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요. 어느 게 옳다라고는 아직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가끔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까 대답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일본소 아규가 한우에서 유래됐다라고 좀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진위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일본의 와규가 한국에서 왔다. 언제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150만 대의 소가 넘어가면서 제주도 후가 넘어가서 화우가 됐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일본의 소는 우리가 고려시대 때 왜구들이 와서 수탈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가장 큰 재산이 소였어요. 살아있는 소들을 가져가서 그 소들이 후손을 낳고 그러면서 일본의 소가 됐고, 지금 일본의 한우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개량 사업을 해서 커진 거예요. 고기소가 된 거예요. 그때는 한우는 그렇게 고기소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종들을 교잡을 해서 우리 고대 조선의 소 이런 것들에 합쳐진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한우가 일제강점기에 넘어간 후구의 후손이다 라는 거는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전적으로 어쨌거나 한국의 소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되게 많이 같아요. 그렇지만 한우 이꼴 와규다라는 건 틀린 말이다. 오히려 서양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품종 개량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등치가 큰 서양 유구들을 가져다가 좀 등치가 작은 일본 소들을 키운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좀 국수주의적인 입장하고 좀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친일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친일파는 아니고요. 그럼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어디까지나 고기 얘기를 할 때는 한우라서 편들고 뭐 외래종이라서 뭐 배척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고기는 고기잖아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소고기를 잘 먹고 정말 좋아했나요? 문헌상으로 돼지고기도 소고기가 훨씬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민족 전체가 소고기를 즐겼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반의 특권계층, 권력자들이 먹었던 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소를 농사를 지을 때 농민들이 쓰니까 그 소가 죽으면 잡아먹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과거에 그 소의 소유주도 전부 다 지주들이었어요. 양반들이었기 때문에 농민이 소고기를 맛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양반의 전유물, 한양의 전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양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일종의 양반의 문화였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통제를 했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고, 소는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돼서 강원도 소가 넘어와서 팔리고 평양도 소가 내려와서 팔리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소고기는 한양 음식, 뭐 설렁탕도 어떻게 보면 서울 음식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거에 대한 역사를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시대까지 넘어가요. 고려 말에 1250년부터 1350년경에 몽고 침략을 당하고 몽고의 공주들이 시집을 오고 이랬을 적에 몽고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양고기, 고기를 좋아하는데 양고기가 없는 거야. 근데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돼지고기 냄새가 나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소는 농사도 짓고 짐도 나르고 그러니까 흔했어요. 그 대신 이제 고려 사람들은 같이 일을 하니까 측은지심이나 이런 데 소고기를 별로 안 즐겼는데 불교기도 하고. 그때 몽고 사람들은 제의식이 없잖아요. 농사를 안 지니까. 그래서 소고기를 잡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던 거야, 양반들도.
조선이 생기고 조선은 성리학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류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이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 양반들이 소고기 미식을 즐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요리들을 가지고 있었고 맛을 찾았고 맛을 즐겼다고 보시면 돼요. 몽골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그럼 몽골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는 이 소고기를 뭐 그렇게까지는 대중적으로 먹지는 않았었나 봐요.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 송나라 사실 서궁이가 쓴 글을 쭉 보면 소고기 얘기가 안 나와요. 가장 우리 음식사를 알 수 있는 옛날 책인데 거기도 보면 소고기들이 빠져 있어요. 소고기를 즐기는 문화는 확실하게 몽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흔히 소고기 문화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가난했기 때문에 뭐 속골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먹지 않는 내장이나 뭐 이런 부산물까지 다 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맛있는 부위들에 대해서 손질하기도 어려웠을 건데 손질하고 관리하면서 먹을 수 있었던 거지 그게 뭐 없어서 못 먹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 음식 맛에 대해서는 그런 부위들, 내장 부위 이런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고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가치를 너무 하락시키는 것 같고 조선의 농민들 중에 상당수는 소고기 맛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현대에 와서 한우는 고마블링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한우 같은 경우는 마블링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저는 처음 들어봤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도 마블링 얘기가 나와요. 상강도라고 그래서 지금은 상강도 얘기하는데 그런 류의 고기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하는 소였는데 마블링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우유를 사람들이 안 먹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세종 4년에 유소라고 궁에서 우유를 짜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없앴어요. 그런 영향으로 고기 안에 이미 마블링, 버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풍미가 훨씬 살아있는 거죠. 우유를 뭐 지금처럼 이 음용 개념으로 먹지 않았고 소한테 필요 이상의 어떤 우유를 착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축된 부분들이 있었고 소가 영양이 더 좋아지고 잘 컸다고 보시면 돼요. 엄마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예. 종의 특성상 어느 정도 마블링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경축농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 한 마리씩 키웠다는 거죠. 우리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먹이를 줬고 사료를 줬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주와 한반도가 콩의 원산지입니다. 지천에 콩이 늘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를 풀을 먹인다라는 개념이 콩밭에서 콩잎하고 다 먹을 거예요. 콩까지. 곡물 사료를 먹은 거네요. 그렇게 됐으니까 고기의 형질이 예. 좋아졌던 거죠. 서양에서는 그래스패드 개념이 더 가깝다면 여기는 이제 콩이 많고 잘 먹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블링이 축적되기 좋은 환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쌀마도 먹이고 방목했던 소들보다는 훨씬 더 영양 섭취가 좋았겠죠. 제 상식이 약간 잘못됐네요. 왜냐면 저는 미국을 따라해서 어느 정도 고마블 정책을 한 이후에 마블링이 생겼지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노동을 너무 시켜가지고 마블링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 자료들을 좀 보여주셨는데 마블링에 대한 언급이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있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먹던 소고기도 마블링이 없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니까 진짜 일을 했고 6년 이상 키워서 잡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없었는데 우리가 90년대 들어서 고마블링 정책을 전환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소의 유전 형질 속에 마블링이 있는 형질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마블링이 있었던 소들이 있었다는 어떤 기록과 학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복원한 거죠. 한우는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원래는 이렇게 구이류가 아니라 삶거나 양념을 하는 다양한 조리법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거의 구이 문화인데 아무래도 뭐 등심이나 안심 같은 부분육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잖아요. 일종의 낭비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고기 산업으로 봤을 때 옛날 방식으로 다시 저희가 이 소고기를 먹으면 다양하게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의 구이 문화, 미국형 스테이크의 한국화라고 봅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훨씬 더 다양한 맛을 낸다라는 건 마이야르 반응이 제일 맛있게 고기를 먹는 법이고 그건 스테이크고 그런 직화구이 요리를 할 때는 근내 지방이 많은 고기 그거는 유럽산 소고기가 아니고 미국산 소고기를 먹어라.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툭불 등심, 삼겹살 건식 조리를 하면서 로스구이를 먹으니까 그런 것만 먹게 되는 거죠. 습식 조리를 하면 근내 지방이 없는 고기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로스구이가 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거든요. 삶는 요리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50분씩 삶아야 되고 40, 50분 삶아야 되는데 이거는 8분 만에 먹을 수 있으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빨리빨리 문화가 유행했잖아요. 거기에 맞은 거예요. 사회적 구조하고.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대한민국에서 한우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내부에다가 육도감이라는 카페, 고기의 모든 것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 몰라서 비싼 것도 사 먹고 속아서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기를 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냥 가볍게 오셔서 보시면 고기의 새로운 정보, 다양한 궁금증들을 풀어갈 수 있는 육도감을 방문해 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경 박사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식용 마케터이신 분이라서 앞으로도 종종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